안녕하세요. 좋은스쿨의 박주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경세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고했듯이요. 신경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흥분의 전도와 신경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흥분의 전달 과정의 원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흥분의 전도 과정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67쪽에서 69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흥분의 전도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흥분의 전도는 신경세포 안에서 정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정보가 이동되는 현상을 우리가 흥분의 전도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흥분의 전도를 설명을 할 때는요, 신경세포 중에서도 축삭돌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하게 됩니다. 축삭돌기를 확대를 좀 시키면요, 분명히 이거는 세포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는 세포막이 되고요, 여기는 세포 안이 되고 여기는 세포 바깥이 됩니다. 세포 안이든 세포 바깥이든 주 물질은 물로 채워져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분명히 정기적 신호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는요, 신경세포 안에서 분명히 정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존재하고 있는 물질들을 가지고 이런 정기적인 신호를 만들어내야 되잖냐. 그러면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영양소들 중에서 바로 이런 정기적 신호를 일으키는데 관여하는 물질이 이용이 될 겁니다. 그럼 그 물질들 중에서도요, 정기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물질이 이용이 돼야 되겠죠. 그럼 그 물질이 뭐냐 그러면 바로 삼부 영양소 중에서요, 무기염류 종류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때 무기염류는 무슨 종류라고 그랬지? 이온의 종류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화학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온이란 무엇이니 그러면 원자가 주변으로부터 전자를 얻거나 가지고 있는 전자를 잃어가지고 전기적인 성향인 양이나 음의 성질을 가졌을 때를 우리가 이온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전자를 얻으면요, 음의 성질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온들을요, 음이온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전자를 버려버리면 그만큼의 양의 성질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양이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물질에 비해서 체내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 중에서 이 이온들이 바로 전기적인 성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을 이용을 해서요, 전도를 일으킴에 있어서 필요한 전기적인 신호를 만들어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이온, 즉 우리 몸속에 있는 양이온의 종류가 뭐가 있냐 그러면 나트륨 이온도 있고요, 칼륨 이온도 있고요, 칼슘 이온도 있고요, 철 이온도 있고요, 아연, 이온 등등등 다양한 무기염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음이온 중에서는요, 대표적으로 염소 이온이죠. 그렇죠? 그럼 이러한 이온들 중에서요, 특히 흥분의 전도에 관여되는 이온들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나트륨 이온하고요, 그 다음에 칼륨 이온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두 이온의 세포 안과 세포 바깥쪽에 이온의 차이를 만들어서 정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관여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포 내부의 정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면요, 이 이온들이요, 세포 내외부를 이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웠듯이요, 세포막은 반투과성 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온 정도는 우리가 쉽게 통과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세포막을 직접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데는 이 이온들이 분명히 정기적인 성향이 워낙 강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 출제되지는 않지만 화학적인 특징만 잠깐 설명을 하면요, 세포막의 구조를, 여기 구조를 좀 확대해서 보면요, 인지질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위아래로 겹쳐져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인지질 사이사이의 틈을 통해서 물질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틈보다 큰 물질은 이동할 수 없고요, 이 틈보다 작은 물질이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럼 이온 정도의 크기는 여기를 충분히 뭐 할 수 있냐면 통과를 할 수 있는데, 이 세포막의 특징이요,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이요, 전기적인 성향을 가진 물질과 절대적으로 친하지 않습니다. 즉 이온들이 크기상으로는 분명히 통과를 할 수 있지만 전기적인 성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온들이 쉽게 통과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 안팎으로 정기적인 신호를 만들어내려면 분명히 이온의 출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온의 출입을 훨씬 더 쉽게 하기 위해서요, 이 세포막 사이사이에는요, 특정 물질을 전문적으로 이동시키는 데 관여하는 단백질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백질은요, 모든 물질을 이동시키는 데 관여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 종류들마다 특정 물질만 전문적으로 이동시키는 데 관여하는 단백질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두 이온의 종류를요, 전문적으로 이동시키는 단백질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세 가지의 기능에 따라서 명칭이 있습니다. 되겠죠? 그럼 첫 번째가요,
나트륨 이온 칼륨 펌프가 있고요. 두 번째가 나트륨 이온 통로, 세 번째가 칼륨 이온 통로가 있습니다. 얘들은 분명히 세포 내외부로 두 이온을 전문적으로 이동시키는 단백질입니다. 그러면 이 펌프라는 단백질은요, 두 이온을 동시에 이동시키는 데 관여하는 단백질이고요. 이 나트륨 이온 통로는요, 나트륨 이온만을, 칼륨 이온 통로는 칼륨 이온만을 전문적으로 이동시키는 데 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들의 명칭을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런 단백질들의 도움을 통해서요, 세포 내외부에 정기적인 성향을 만들게 되는데, 초기에 자극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요, 세포 내부는 주로 음의 전하를 띠게 되고요, 세포 바깥쪽은 정기적으로 양의 성향을 띠게 됩니다. 됐죠? 차후에 다시 한번 이 원리를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표현하는 음의 성질과 지금 표현하는 양의 성질은요, 절대값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값이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자극이 주어지기 전이면 모든 구간에 이런 정기적인 성향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물학자가요, 축삭돌기 중간에다가 특정 정기적인 자극을 주게 되면요, 드디어 세포 안쪽과 바깥쪽에요, 정기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죠. 참고로 이쪽에 있는 화살표는요, 시간의 흐름입니다. 중간에다가 정기적인 자극을 주죠. 그러면 자극을 받은 지점에서 안쪽과 바깥쪽에 정기적인 극의 성질이 바뀝니다. 즉 안쪽이 플러스가 되고요, 바깥쪽이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죠. 그럼 아직 자극을 받지 않는 지점은요, 그대로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가 되고요. 분명히 중간에다가만 자극을 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자극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바뀐 이 현상이 양쪽으로 퍼져나가는 걸 관찰하게 됩니다. 그럼 최초로 자극을 받은 지점은요, 다시 원래의 극의 상태로 돌아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양 끝단은 그대로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가 됩니다. 되겠어요? 그럼 시간이 더 지나면요, 최초의 자극 지점은 그대로 원래 상태로 돌아온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극의 성질이 바뀐 것도 다시 원래의 극의 성질로 돌아오게 되고요. 양 끝단이 마치 자극을 받은 것처럼 이런 극의 성질이 안쪽과 바깥쪽이 바뀌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기적인 성향이 자극 이후에 시간에 따라서 양쪽으로 퍼져나가는 이 과정 자체를 우리가 흥분이 전도되었다. 그래서 이 바뀌는 현상 자체가 바로 정기적인 신호가 발생했다 보는 거죠. 이 정기적 신호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계속 양 구간으로 퍼져나가는 과정. 그래서 이걸 관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뭐가 궁금했냐면, 왜 자극을 주지 않으면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가 되는지, 그 다음 궁금했던 게 자극을 주는 지점이죠. 최초의 자극을 주는 지점에 대해서 왜 자극을 받으면 안쪽과 바깥쪽의 극의 성질이 바뀌고, 바뀌었던 극의 성질이 어떤 원리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지, 이게 첫 번째로 궁금했고요.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그럼 양쪽은 분명히 자극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극이 주어진 것과 같은 효과가 지속적으로 양쪽으로 퍼져나가더란 얘기야. 그래서 이런 퍼져나가는 원리까지도 궁금했던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요, 궁금했던 사항들, 축삭돌기의 특정 지점만 확대를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지점을 확대를 시키면요, 이렇게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세포막, 세포 안쪽, 세포 바깥쪽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세포막, 특히 축삭돌기 세포막에는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고요, 그 다음 나트륨 이온 통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칼륨 이온 통로가 하나의 세트로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한 지점에 이 세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됐어요? 특정 지점에도 이 세트가요,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수천에서 수만 개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해부학적인 구조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을 더 확대를 시킨 단순화된 그림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세포막이고요, 여기가 세포 안쪽이고요, 여기가 세포 바깥쪽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세포막에는요, 두 이온의 이동에 관여하는 단백질 종류 몇 가지가, 세 가지가 있다. 제가 노란색이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현한 게 나트륨 이온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붉은색으로 표현한 게 칼륨 이온 통로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트가요, 이 지점에요, 수천 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세트가 이 안에 이 지점에 그냥 한 100개 정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하시는 게 나중에 원리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통로는요, 평소에는 닫혀 있습니다. 즉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닫혀 있고요, 평소에는 누가 작동을 하고 있냐면 펌프가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 통로가 열리면요, 여기는 나트륨 이온만, 여기는 칼륨 이온만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자극이 주어지지 않은 이 상태가 되면요, 펌프가 작동을 한다 그랬죠. 그럼 펌프가 작동을 하면 나트륨 이온을요, 바깥으로 빼고요, 칼륨 이온을요, 안쪽으로 집어넣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나트륨 이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하면요, 나트륨 이온을 유출시키고요, 그 다음에 칼륨 이온은 유입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트륨 이온의 바깥쪽의 양이 많아지고요, 칼륨 이온은 안쪽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차를 만들어주는 게 이 펌프의 첫 번째 역할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나트륨 이온은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외부가 고농도가 되고요, 내부가 저농도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칼륨 이온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쪽이 고농도가 되고요, 바깥쪽이 저농도가 됩니다. 그러면 확산이라는 현상에 의해서 나트륨 이온은 끊임없이 뭐 하려고 노력을 하냐면 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 농도차를 계속 만들어주는 게 펌프인데, 확산이라는 현상의 반대적인 현상, 즉 농도 차이를 끊임없이 만들어지려면 이 과정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펌프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에너지가 꼭 공급이 돼야 되고요. 그럼 생명체 내에서 이런 에너지 공급을 시키려면요, 주로 뭘 이용하니? 그렇죠, ATP를 이용하죠. 그래서 ATP를 뭐 시켜요? 분해를 시켜서 방출된 에너지를 바탕으로 이직거리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능동수송이라 합니다. 숫자도 한번 잘 눈여겨보세요. ATP 하나가 분해가 되면 한 방에 나가는 게 나트륨이 3개가 나가고요, 칼륨 이온은 한 방에 몇 개가 들어오냐면 2개가 들어옵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공통점은요, 양의 성질을 갖는 이온이죠. 즉 양이온입니다. 그럼 양이온의 양으로 우리 해석을 하면요, 나가는 양이온이 들어오는 양이온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즉 안쪽에 전체 양이온 양은 줄어들게 되고요, 바깥쪽에 전체 양이온 양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런 양이온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게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에 의한 작동이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나트륨 이온은 바깥쪽을 고농도, 안쪽을 저농도로 만들어주고요, 칼륨 이온은 안쪽을 고농도, 바깥쪽을 저농도로 만들어주는 과정까지도 추가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요, 여러분들이 깔고 가야 할 또 다른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온들이, 특히 양이온들이 얼마만큼의 전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냐, 즉 양이온들이 가지는 전기적인 양을요, 우리가 전하량이라고 부르죠. 양이온의 전하량이 되겠습니다. 그냥 숫자화 시킨 겁니다, 물리학자들이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 양이온의 전하량을 에너지량으로 환산을 시키면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전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됐죠? 우리가 물리에서 전위에 대한 단위는요, 보통 뭘 쓰냐면 볼트를 씁니다. 됐죠? 그런데 생명체에 대해서는요, 이런 전위를, 단위를 볼트를 써버리게 되면 이 앞에 숫자가 소수점이 나오게 돼요. 0.00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보기 귀찮잖아. 그래서 단위를 줄입니다. 그래서 보통 뭘 쓰냐면 미리볼트를 쓰죠. 이해 되겠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양이온의 전체적인 양이 증가를 하면요, 그만큼 양의 성질을 가지는 전기적으로 양의 성질을 가지는 전위값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다시 이 내용 들어가면요, 양이온의 전체량으로 해석할 거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깥쪽의 양이온 양은 안쪽의 양이온 양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깥쪽의 실질적인 전위값을 측정을 하면요, N 플러스고요, 안쪽도 플러스가 되는데 이 전위값에 차이가 생기겠죠. 이 전위는 어디가 높게 나오겠냐? 바깥쪽이 높게 나오겠죠. 예를 들면 바깥쪽이 플러스 100mV 딱 가정을 하게 되면요, 안쪽은 이것보다 전위값이 작겠죠. 예를 들면 30mV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양이온들에 의한 전위값에 따른 전기적인 성향을 표현을 하면 안쪽도 플러스고 바깥쪽도 플러스입니다. 선생님, 우리는 앞에서요,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쪽이 마이너스고 바깥쪽이 플러스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요, 우리가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절대값이 아니라 이걸 상대적으로 바꾼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바꿨냐 그러면, 바깥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이놈을 0으로 잡았을 때, 됐죠? 그러면 안쪽은 몇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죠? 그러면 바깥쪽을 0으로 잡으려면요, 100mV를 빼줘야 되죠. 그럼 똑같이 여기도 100mV를 빼주는 겁니다. 그럼 안쪽이 몇이 돼요? 마이너스 70mV가 되죠.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이 부호를요, 여기다가 써주는 겁니다. 이해 되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안에는 마이너스면 그럼 바깥쪽은요, 0이면 플러스나 마이너스 자체를 쓸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또 쓰죠. 이제 안쪽 기준이다. 안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쪽을 0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몇을 빼줬니? 마이너스 30을 빼줬지, 그치? 그러면 바깥쪽도 똑같이 몇을 빼주면 돼요? 마이너스 30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몇이 돼요? 플러스 70mV가 되죠. 그럼 이때의 이 플러스를요, 여기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포 내부와 세포 외부의 전위적인 성향을 비교를 할 때는 보는 눈이 살짝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돼? 안쪽이 마이너스란 얘기는 뭐야? 바깥쪽보다 안쪽의 전체 양이온량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바깥쪽이 플러스란 얘기는 뭐니? 안쪽보다 바깥쪽이 전체 양이온량이 많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눈을 바꿔야 된다고. 이해되겠어? 그러면 만약에 이따 또 배우겠지만, 그럼 상대적인 값으로요, 안쪽이 플러스가 되고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된다. 이 뜻은 무슨 뜻이겠어? 안쪽의 전체 양이온량이 바깥쪽보다 많아진 상태구나. 그럼 바깥쪽이 마이너스라는 뜻은 바깥쪽의 전체 양이온량이 안쪽보다 적다는 뜻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럼 만약에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부호를 표현할 수가 없다. 둘 다 0으로 이렇게 확정이 돼버렸다. 그러면 무슨 뜻이야? 안쪽과 바깥쪽의 전체 양이온량이 서로 똑같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그냥 0이 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나트륨이온 칼륨 펌프에 의해서요, 세포 외부의 전체 양이온량을 증가를 하고요. 세포 내부의 전체 양이온량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값으로 바깥쪽을 플러스 100, 안쪽이 플러스 30이라 가정을 하면 상대적으로 표현했을 때는요, 안쪽은 내부에서 바깥쪽의 전위를 빼주면 되죠. 아까 했지? 바깥쪽은요, 외부에서 내부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수학적인 의미는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플러스란 뜻이 뭐라고? 양이온량이 많다고. 마이너스란 뜻이 뭐라고? 양이온량이 적다고. 어디보다? 바깥쪽보다 적네, 안쪽보다 많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형태를요, 바로 분극 상태다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극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런 분극 상태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니? 주 원인이 무엇이니? 그러면 바로 펌프 때문이었죠. 나트륨이온과 칼륨 펌프에 의한 안쪽과 바깥쪽의 전체 양이온 차이에 의해서 이런 전기적인 성향이 다르게 표현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핵심 원인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분극 상태를 유지하는 두 번째 요인을 살펴보면요, 구조적인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나트륨 이온 입장에서는요, 바깥쪽이 고농도고요, 안쪽이 저농도입니다. 칼륨 이온 입장에서는요, 안쪽이 고농도고요, 바깥쪽이 저농도인 상태가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면 나트륨 이온은 확산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려는 힘이 생기고요, 칼륨 이온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 생깁니다. 이해되겠죠? 그런데 나트륨 이온 통로는요, 굳게 닫혀 있죠. 그래서 나트륨 이온 자체가 쉽게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이 지점에 나트륨 이온 통로가 100개 있다 가정을 하면 나트륨 이온 통로는 100개가 전부 다 닫혀 있다는 뜻이야. 이해되겠지? 그런데 그림상으로 보면요, 칼륨 이온 통로가 살짝 열려 있는 거 보이냐? 여기 칼륨 이온 통로가 100개 있다 가정을 하면요, 100개 중에 한 2개 정도가 열려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려 있는 통로를 통해서요, 칼륨 이온의 일부가 살짝 뭐 하기 시작을 하냐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내부의 전체 양이온량은 더더욱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부는 상대적으로 바깥쪽보다 양이온량이 더 적어지니까 더더욱 음의 상태를, 바깥쪽은 양의 상태라는 상대적인 전기적인 성향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분극 상태가 일어나는 두 번째 요인이 뭐니?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칼륨 이온의 일부가 유출되기 때문이다. 즉 내부 양이온량이 감소되는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요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세포도 분명히 세포죠. 그래서 세포 내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려면 촉매에 누가 필요하니? 효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서 ATP가 분해되는 과정에서도 효소가 필요하죠. 그럼 효소는 성분이 뭐라 그랬지? 단백질입니다. 세포 내에는요, 이 효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이 세포 내에서 기능화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요,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이 주변의 대다수가 물이라고 그랬죠. 물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려면 이 단백질이 물과 친해야 됩니다. 화학 시간에 혹시 배웠는지는 모르겠다만 물은 상대적으로 약간의 극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전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극성 분자고요. 이 단백질도 이 물과 잘 섞이려면요, 이 단백질도 똑같이 극성의 성질을 가져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특히 내 몸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극의 성질은요, 음의 성질이 강한 단백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되겠죠? 물론 이온들보다는, 이 극성 분자들은요, 이온들보다는 전기적인 성향이 약합니다. 됐죠? 어찌됐든요, 내 몸에 존재하는 단백질이 물속에 녹아 들어가 있으려면
애들도 상대적으로 정기적인 성향을 가져야 되는데 내 세포 속에 존재하는 단백질들은 주로 음의 전하를 띠는 단백질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극 상태를 더독, 즉 세포 내부의 전체 전이값을 더독 음의 값으로 낮추게 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우리가 작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분극 상태를 유지하는 세 번째 요인을요, 세포 내에 음전하를 가지는 단백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정기적인 자극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요, 이제 닫혀있던 통로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제 두 통로가요, 동시에 열리는 게 아니라 열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나트륨이온 통로가 먼저 열리고요, 그 다음 나트륨이온 통로들이 닫히기 시작할 때 그때 칼륨이온 통로가 열리고 닫힙니다. 이런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여기다가 자극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열리는 게 뭐라고? 나트륨이온 통로라고. 이해되겠지? 근데 이때 자극의 세기가 너무 약하면요, 나트륨이온 통로가 다 열리지 않습니다. 됐죠? 아까 제가 나트륨이온 통로가 몇 개 있다 가정하자 그랬지? 100개 있다 가정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100개 중에서요, 10개만 열리잖아. 그럼 나머지 90개가 안 열립니다. 그럼 얘는 그냥 열리다가 닫혀버려요. 이해되겠죠? 자극의 세기를 좀 더 강하게 주면요, 20개가 열립니다. 20개가 열려도요, 나머지 80개가 안 열립니다. 그렇죠? 20개도 그냥 바로 닫혀버려요. 이해 되겠죠? 근데 자극의 세기를 더 강하게 주니까 드디어 30개가 열렸고요. 30개가 열리니까 나머지 70개가 연속적으로 열리는 현상이 생기더란 얘기야. 이해 되겠어? 즉, 나트륨이온 통로 100개를 다 열려면요, 필요한 자극의 세기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내가 이거를 자극세기 1로 보고요, 얘를 내가 자극세기 2로 보고요, 얘를 내가 자극세기 3으로 주려면 이 나트륨이온 통로 100개를 다 열어 제끼려면 최소한 자극세기를 몇을 줘야 돼요? 3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자극의 세기를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역치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되겠죠? 다시 한번, 나트륨이온 통로를 100개를 전부 다 열려면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뭘 한다고? 역치라 표현한다고. 됐어요?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줘서 100개 정도의 나트륨이온 통로를 전부 다 열어 제껴야지만이 나중에 뭐가 열리냐면 칼륨이온 통로가 열리는 원리가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여기서 20개 열리고요, 그냥 바로 다 닫혀버리잖아. 칼륨이온 통로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해되겠지? 그래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게 되면요, 드디어 닫혀있던 100개의 나트륨이온 통로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 통로를 통해서는요, 누구만 이동할 수 있죠? 나트륨 이온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트륨 이온의 이동 방향을 보면요, 나트륨 이온 입장에서는요, 외부가 고농도고요, 내부가 저농도가 됩니다. 그럼 열리는 순간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나트륨 이온들이요, 아주 순식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으로 유입이 됩니다. 잘 봐. 그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하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할 때는 에너지 소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 소비 없이 이동하는 현상 우리가 뭐라 불렀지? 확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칼륨 이온은요, 아직 크게 변화가 없죠? 이동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나트륨 이온이 세포 내부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요, 다시 내부의 전체 양용량이 증가를 하고요, 외부의 전체 양용량은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이해 되겠죠? 그러면 시간이 더 지나서요, 내부 양용량이 외부보다 많아지게 되면 드디어 안쪽이 플러스가 되고요,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됐어요? 플러스란 뜻이 뭐라고? 다시 한번, 안쪽이 바깥쪽보다 전체 양용량이 많다는 뜻이라고. 마이너스란 뜻이 뭐라고? 바깥쪽이 안쪽보다 전체 양용량이 줄었다는 뜻이다. 이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최초의 극의 상태가 깨졌죠. 이런 깨진 상태를 우리가 탈분극 상태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요, 고에서 저로 확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가 플러스가 되고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돼서 탈분극 상태가 된다라는 점. 그러면 탈분극 상태를 일으키는 주 원인은 뭐니? 그러면 나트륨 이온 통로를 통한 나트륨 이온의 유입으로 인해서 세포 내부의 전체 양용량이 바깥쪽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 내부로 들어온 나트륨 이온은요, 이 자리에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들어오는 순간 여기가 고가 되겠죠? 그럼 양쪽은 뭐가 되니? 저가 됩니다. 역시 확산을 통해서 나트륨 이온이 양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 되겠지? 그러면 이 양쪽으로 퍼져나간 나트륨들이요, 그 다음 지점에 자극의 새로운 원인이 됩니다. 이해 되겠어요? 이거는 나중에 흥분 전도의 전체 과정 봤을 때 다시 한번 이 내용 나올 거다. 핵심 기억해. 세포 내에서 결국 흥분의 이동은 결국 쇠초로 통로를 통해 유입된 나트륨 이온이 세포 내부로 양쪽으로 퍼져나가는 게 결국 흥분의 전도를 일으키는 핵심 원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나트륨 이온의 유입은 우리가 확산을 우리가 보셔야 되고요. 자, 분극 상태에서 나트륨 이온하고 칼륨 이온
펌프에 의해서는 방향 조심하세요. 나트륨 이온은 뭐 되니? 유출이 됩니다. 칼륨 이온은 뭐 됐었지? 유입이 되죠. 이 방향 지금 바뀐 거야. 이것의 원리는 뭐였지? 능동수송입니다. 얘는 확산이고, 즉 에너지 소비가 있고 에너지 소비가 없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나트륨 이온은요, 확산으로 세포 내부로 들어오죠. 그럼 잘 봐. 그럼 시간이 지나면 여기는 농도가 올라가겠죠? 여기는 농도가 낮아지겠습니다. 잘 봐. 지금 내가 고저를 표현한 거는요, 안쪽과 바깥쪽의 고저 차이가 아니야. 여기와 여기의 고저 차이인 거지. 이해되겠어? 확산은 그럼 언제까지 일어나겠니? 그러면 바깥쪽과 안쪽의 농도가 똑같아질 때까지만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세포 내부의 나트륨 유입으로 세포 내부의 나트륨 이온 농도는 높아지지만 바깥쪽보다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됐어요? 안쪽이 최대로 높아져 봐야 바깥쪽하고 똑같은 농도로 유지되는 겁니다. 이 점 꼭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상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00개의 나트륨 이온 통로가 전부 다 열려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 100개의 나트륨 이온들이 동시에 닫히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한두 개씩 닫히기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때는 뭐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칼륨 이온 통로가 드디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과정 보겠습니다. 그러면 칼륨 이온 입장에서는요, 내부가 고였고요, 외부가 저인 상태입니다. 에 닫히고 애가 동시에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칼륨 이온은 농도 차로 인해서요, 이제 얘가 바깥쪽으로 유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원리는 뭐니? 그러면 고에서 쪽으로 에너지 소비 없이 일어나는 뭐다? 확산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다시 한번. 그럼 칼륨 이온도 마찬가지로 확산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동을 하겠니?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가 똑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안쪽의 칼륨 이온의 농도는 떨어지고요, 바깥쪽의 농도는 높아지겠지만 이 바깥쪽의 농도가 안쪽의 농도를 넘어설 수 없다고요.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이미 들어왔어도 나트륨들은요, 양쪽으로 퍼져나간 상태이고 그나마 존재하고 있던 칼륨 이온마저도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내부의 전체 양이온량은 줄어들게 되고요, 다시 바깥쪽의 양이온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안쪽이 마이너스가 되고요, 바깥쪽이 플러스가 되는 이 상태가 된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마이너스라는 뜻이 뭐라고? 안쪽의 전체 양이온량이 바깥쪽보다 적다는 뜻이고요, 플러스라는 뜻이 뭐라고? 바깥쪽의 전체 양이온량이 안쪽보다 많다는 뜻이라고 해? 이해되겠지? 자, 이런 상태를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오는데 최초의 분극 상태하고는 다른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뭐라 부르냐면 재분극 상태라 부릅니다. 그럼 재분극 상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니? 그러면 칼륨 이온이요, 확산을 통해서 세포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더 지나면요, 열려있던 칼륨 이온 통로들도 전부 다 닫히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다시 펌프가 작동을 하게 되면요, 펌프 작동에서 다시 원래 상태의 분극 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을요, 완벽하게 애니메이션화 시켜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교재 67쪽에 나와 있는 표고요. 그 표 밑에를 보시면 그래프 나와 있죠? 이 과정을 이제 그래프로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 해석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현재 X축의 시간을 보면요, 여기가 단위가 미리세크입니다. 미리세크면 1000분의 1초입니다. 즉 분극에서 탈분극, 재분극,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오는 과정 자체가 일반적인 초 단위로는 잴 수가 없다는 얘기죠. 1000분의 1초 수준으로 해석을 해야, 그래야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짧은 시간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자, 현재 여기에서의 막전이는요,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 문제에서 이 조건 안 나옵니다. 세포 내부 기준입니다. 세포 내부의 기준이라는 얘기는 이 막전이가 결국 바깥쪽과 안쪽의 전위 차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내부 전위에서 외부 전위를 뺀 값입니다. 아까 다 설명했던 거야. 이게 되겠지? 그러면 이 값이요, 마이너스가 나왔다. 즉 무슨 말이야? 세포 내부가 마이너스고 바깥쪽이 플러스라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여기 값이 플러스가 나왔다는 뜻은 안쪽이 플러스고요, 바깥쪽이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이 값이 0이라는 얘기는 안쪽이나 바깥쪽이 서로 간에 부호를 표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것은 안쪽의 전체 양이온량이 바깥쪽보다 적다는 뜻이야. 얘는 안쪽의 전체 양이온량이 바깥쪽보다 많다는 뜻이야. 이 뜻은 뭐야? 안쪽과 바깥쪽의 전체 양이온량이 똑같다는 뜻이라고. 오케이? 그럼 최초의 분극 상태 이런 상태죠?
그러면 최초의 내부 막전이는 플러스가 아니고 0도 아니고 마이너스에 찍힙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분극 상태를 유지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이제 신경세포들의 공통점은요, 자극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분극 상태였을 때 세포 내부의 상대적인 막전이가 보통 마이너스 70mV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극 상태는 이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특정 시간대에 자극을 줄 건데요. 이때 자극 세기를 1을 줄 겁니다. 됐죠? 1을 주게 되면 이게 역치 미만의 자극 세기라 가정을 하게 되면요, 100개의 나트륨 이온 통로 중에서요, 한 10개만 열린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10개가 열리는 순간, 열려있는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 이온들이 순간적으로 세포 내부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세포 내부의 양이온 양이 증가를 하니까 내부 전이값은 살짝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역치 미만의 자극이기 때문에 100개의 나트륨 이온 통로가 다 열릴 수 있는 힘은 아니죠. 그래서 10개가 다시 닫혀버리죠. 그럼 펌프를 해서 다시 원래의 분극 상태로 돌아오는 이런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역치 미만에서는요. 됐죠? 그래서 역시 이 시간대에 제가 자극색 2를 주겠습니다. 이 자극색 2도 역치 미만이라 가정을 하면 1보다는 그래도 자극세기는 세니까 나트륨 이온 통로에 열리는 개수가 좀 더 많아지겠죠? 한 20개 열렸다 가정을 하면 20개 열렸을 때 순간 나트륨 이온이 세포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내부의 전이값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올라가게 되면 다시 20개가 바로 닫혀버리죠. 그럼 펌프에서 다시 한번 이것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됐죠? 이때 막전이 그래프편 해석을 할 때요, 얘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은요, 내부 양이온 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얘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은요, 내부 양이온 양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눈으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이런 그래프 보는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다. 됐지? 자, 그 다음 제가 이 시간대요, 자극세기 3을 주겠습니다. 됐죠? 이 자극세기 3이 바로 역치라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3이라는 자극의 세기에 의해서 일단 100개 중에서 30개의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립니다. 그럼 열리는 분광 과정에서 여기보다는 나트륨 이온이 많이 들어오니까 좀 더 전이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힘에 의해서 나머지 70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100개의 통로가 엄청나게 빠르게 열리기 시작하면서 내부로 들어오는 나트륨 유입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겠죠. 순간적으로 막전이 값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막전이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은 뭐라고? 내부 전체 양이온량이 증가한다고. 처음에 느리게 증가하다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나트륨 이온 통로가 30개 열렸다가 나머지 70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이해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현재 이 시간에는요, 아직 세포 내부가 마이너스죠? 무슨 뜻이야? 아직까지는 세포 내부의 양이온량이 바깥쪽보다 적다는 뜻이다. 이 시간대는요, 0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세포 내부와 외부의 양이온량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시간대가 여기죠. 그럼 드디어 내부가 플러스가 됐죠. 무슨 말이야? 세포 내부의 전체 양이온량이 많아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오케이? 아, 양이온량 전체적으로 증가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과정에서 생기는 전이의 변화량이 있습니다. 이 생기는 전이의 변화량을 이따 설명할 거다. 활동 전이라 표현할 거예요. 일단 개념 기억하시고요. 다시 칼륨이온 통로가 열려서 칼륨이온이 세포 외부로 빠져나가게 되면 이 막전이 값이 다시 줄어들게 된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놈들이 줄어들다가요, 최초의 분극 상태보다 더 낮은 전이값을 형성하다가 다시 원래의 분극 상태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상태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요, 우리가 상태적으로 무슨 상태라 부르냐면 분극 상태라 부릅니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전이의 변화량이 최대치가 됐을 때까지 과정이죠. 여기까지의 과정을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탈분극 상태라 부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이놈들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전까지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재분극 상태라 부릅니다. 그럼 다시 무슨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분극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런 흐름들을 이제 그래프로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됐죠? 개념 들어갑니다. 그럼 분극 상태에서 자극이 전혀 주어지지 않을 때, 이때의 세포 내부의 전이값을요, 자극이 주어지지 않을 때, 즉 쉬고 있을 때의 세포 내부의 막전이나 괴세를 휴지 막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휴지 막전의 매신이 마이너스 70mV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이 변화량이 크게 생기는 조건은요, 반드시 무슨 이상의 자극이 주어져야 됩니까?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만 이런 전이가 생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생기는 전이 변화량을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활동전이라 표현을 합니다. 또는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탈분극 상태에서 일어나는 전이의 변화량을 우리가 활동전이라 역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활동전이는 몇이니 물어볼 수 있죠. 전이의 변화량을 물어보는 거죠.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0까지 올라갔죠. 몇이 변했냐? 100mV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전이의 변화량은요 100mV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거, 그럼 역치 미만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도요 막전이의 전이 변화량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치 미만의 자극의 세기에서 생기는 전이의 변화량은요 절대 활동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됐어요? 활동전이의 좀 특이한 점이 뒤에서 다루겠지만 하나가 더 있기 때문이에요. A를 특별히 붙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다시 한번, 역치 미만의 자극 세기에서는 전이의 변화량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전이의 변화량을 활동전이라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역치 이상에서의 전이 변화량만 활동전이다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점, 활동전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시면 안 돼요. 이해되겠죠? 탈분극 상황에서 일어나는 전이 변화량이니까. 이해되겠지? 그럼 재분극 상태의 후반부를 보면요 최초의 휴지막 전이보다 좀 더 낮게 형성을 하죠. 그래서 재분극 상태 중에서도요 여기 뒤에 후반부 상태 있죠. 여기 후반부 상태를 뭐라 부르냐면 이거를 과분극 상태라 부릅니다. 과분극은요 재분극의 후반부에 생기는 변화의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왜 휴지 막전이보다 더 떨어지지? 이런 내용 물어보면요 칼륨 이온이 유출이 될 때 너무 많이 유출이 돼서 휴지막 상태보다 내부 양이온량이 더 줄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잡고 가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역치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방금 역치 다뤘죠. 역치란 뜻이 뭐였다고? 활동전이를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역치라 그랬습니다. 그럼 역치전이는 뭐냐면 활동전이를 일으키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도달해야 할 전이를 우리가 역치전이라 표현을 합니다. 되겠지? 아까 얘기했듯이 역치값 3을 줬을 때요 30개가 열렸지. 그럼 30개가 열리면 여기까지 전이가 도달하잖아. 그럼 여기까지 도달해야 나머지 70개를 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그때까지의 필요한, 그때까지 올라간 이 전이를 뭘 한다고? 역치전이라 표현을 한다는 뜻이야. 그림상으로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극세기 1이나 2는 이때 생기는 전이의 변화가 역치전이를 넘어서지 못했죠. 그래서 뭘 일으키지 못한 거야? 활동전이, 즉 나머지 나트륨이온 통로를 열어 제끼지 못했기 때문에 활동전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활동전이가 일어나려면요 나트륨이온 통로가 전부 다 열려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전이값이구나 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바로 교재 바로 밑에 있는 이 그래프 바로 밑에 있는 또 다른 그래프 해석을 같이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시간에 따라서요 이온의 막 투과도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때 이온은 뭐겠냐? 나트륨 이온하고요 무슨 이온? 칼륨 이온이 되겠습니다. 막 투과도는 세포막을 투과하는 정도입니다. 이해되겠죠? 세포막을 출입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건데 분극 상태에서는 세포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이 없다가 아닙니다.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분명히 이동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과정은 능동수성이죠. 근데 능동수성으로 이동하는 양은 확산으로 이동하는 양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온의 막 투과도는요 주로 뭘 표현하냐면 확산을 통한 이동량으로 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나트륨 이온 통로에 열리는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같은 시간당 나트륨 이온의 유입량이 증가하겠죠. 나트륨 이온의 막 투과도도 그만큼 증가한다 표현을 하게 됩니다. 칼륨 이온 통로도 마찬가지로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는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같은 시간당 칼륨 이온의 유출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칼륨 이온의 막 투과도도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숫자로 보통 표현을 할 때요 여기 최적 값을 1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1이란 얘기는 능동수송에 의해서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 이동하는 양을 1로 봤을 때 나머지 확산을 통한 이동량의 변화를 이 그래프에다 표현을 하겠다고요. 이해되겠죠? 더 쉽게 얘기하면 분극 상태의 막투과도는 그냥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시켜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표현을 할 때요 나트륨 이온은 파란색으로 칼륨 이온은 붉은색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분극 상태에서는요 나트륨 이온이든 칼륨 이온이든 막 투과도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 아예 출입을 안 하고 있다는 뜻 아니야.
능동수송으로 높으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게 되면, 참고로 이 변화는요, 여기 역치 미만의 자극 세기를 무시한, 됐죠?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역치 값에 해당하는 자극을 주게 되면 드디어 나트륨이온 통로가 열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최초에 몇 개가 열려요? 30개가 열립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이 열리는 개수가 많아질수록 나트륨이온의 막 투과도도 그만큼 증가하겠죠. 됐죠? 그러면 나머지 70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게 되면 나트륨이온의 막 투과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됐죠? 기하급수적인 표현을 좀 뭐하긴 한다만 어쨌든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막 투과도가 변하는 이온은요, 당연히 무슨 이온이야? 나트륨 이온의 유입량, 유입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입량이 왜 증가하고 있니? 열리는 나트륨이온 통로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인 거죠. 그럼 최대치를 찍었다는 얘기는 모든 나트륨이온 통로가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시간이 더 지나면요, 이 유입량이 다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유입량이 왜 줄어들고 있니? 나트륨이온 통로가 드디어 닫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리는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유입량도 줄어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유입됐다가 유출된다가 아니야. 그래서 나트륨은 확산을 통해서는 무조건 유입이 되는 거니까.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칼륨이온을 보면요, 후반에 이제 칼륨이온 통로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 반드시 재분극 시작할 때 칼륨이온 통로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탈분극 후반 때 칼륨이온 통로가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 칼륨이온의 막 투과도가 여기서부터 증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됐어요? 증가를 하고요, 열리는 개수가 많아지고 최대치가 되면 정점을 찍겠죠? 그 다음에 닫히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시 이동하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됐어요? 그 후반부에 증가하고 감소하는 막 투과도는 바로 누구다? 칼륨이온으로 여러분 잡으시면 되고요. 방향, 확산이니까 칼륨이온의 유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전체적인 값이 유입량이 증가하다가 유입량이 줄어들고 있네. 칼륨이온의 유출량이 증가하다가 유출량이 줄어들고 있네. 그래서 이 그래프의 크기는요, 각각의 유입량과 각각의 유출량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됐죠? 그래서 그래프를 겨져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트륨 유입량의 정점이요, 예전 기출문제에서는 탈분극에서 최대 정점보다 약간 앞으로 찍어놨었던 그래프가 있었고요. 이것과 이거를 서로 매칭시키는, 즉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나트륨 이온의 그래프가요. 그래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흥분의 전도가 여기에서만 문제가 나오면 아주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다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67쪽 오른쪽에 보면 조그마한 그래프 나와 있죠. 막전의 그래프, 그 그래프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제목이요, 역치 미만의 자극 세기와 활동 전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그래프에서 보시는 여기 E1하고 E2가요, 자극의 세기인데 이 두 자극 세기는 동일한 자극의 세기고요. 둘 다 역치 미만의 자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E1이라는 자극을 주게 되면요, 전이의 변화가 생기다가 말죠. 왜? 여기 붉은 선이 역치전입니다. 역치전이 도달을 못했기 때문이죠. E2도 그럼 결국에는 똑같이 역치 미만의 자극의 세기니까 전이의 변화가 생기다가 맙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런데 분명 역치 미만의 자극의 세기이긴 하지만 이 두 자극의 세기를 주는 시점을요, 좀 줄입니다. 좀 줄이게 되면요, 이 원의 자극으로 인해서 전이의 변화가 생기다가 다시 줄어들려 할 때 새로운 자극, 역치 미만의 자극을 줘버리게 되면 이 두 자극의 세기가 합쳐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두 자극 세기 합쳐지는 효과가 역치 이상의 자극 세기 효과를 줘버리게 되면 역치 전이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 결과 활동 전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다시 한번, 역치 미만의 자극 세기를 줬을 때 주는 시간대를 줄이게 되면 두 자극 세기가 합쳐질 수 있다고요. 그때 합쳐졌을 때 효과가 역치 이상의 자극 세기에 도달하게 되면 활동 전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요, 여러분들 68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역치 이상의 자극의 세기를 지속적으로 늘렸을 때 그럼 활동 전이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됐죠? 최초의 생물학자들은요,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을 때 이때 전이의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다루듯이요, 역치 미만의 자극의 세기를 줬을 때요, 자극의 세기가 증가하면 전이의 변화량도 커지는 거 보이지? 그치? 그러면 역치 이상의 자극의 세기를 더 늘리면 이 활동 전이도 계속 커지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세우게 되죠. 그 가설을 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아주 기가 막힌 현상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까 역치 자극 세기, 제가 3이라는 자극의 세기를 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활동 전이가 발생을 했죠. 됐죠? 자, 이때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해서 다시 분국 상태로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3ms가 걸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됐죠? 자, 이 시간대요, 제가 자극의 세기를 4로 늘리겠습니다. 됐죠? 역치 이상의 자극의 세기는 분명하니까 A처럼 당연히 뭐가 발생하겠어요?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활동 전이가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막전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알게 됩니다. 같은 시간 내에요, 활동 전이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활동 전이의 발생 횟수가 늘어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설을 수정을 했죠. 그래서 역치 이상의 자극의 세기를 줬을 때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 활동 전이의 크기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단 자극 세기가 증가하면 시간당 활동 전이의 발생 횟수가 늘어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잡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활동 전이의 특징이죠. 그래서 일반 역치 미만의 전이의 변화량하고는 약간은 다른 차이점이잖아. 그래서 특이하게 얘를 활동 전이라는 명칭을 붙였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앞에서 다룬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면요, 자극이 주어지기 전에는요, 전부 다 무슨 상태에서 말게 되죠? 분극 상태에서 말게 되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최초의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자극을 받은 지점에 뭐가 생겨요? 탈분극이 생기죠. 그럼 아직 자극을 받지 않는 지점은요, 그대로 무슨 상태가 됩니까? 분극 상태가 됩니다. 됐어요? 그럼 최초 자극 지점만 보자고. 그러면 여기 지점은 다시 뭘로 바뀌겠니? 재분극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다시 원래 상태로 뭐로 돌아요? 분극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다룬 내용이 지금 여기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가 재분극으로 돌아올 때요, 자극을 주지 않은 옆쪽이 마치 자극을 받은 것처럼 뭘 일으키더란 얘기야? 탈분극을 일으키라는 얘기지. 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요, 이때 나트륨이 유입이 되면 유입된 나트륨이 양쪽으로 퍼져나간다 그랬죠. 이때 양쪽으로 퍼져나가는 이 나트륨 이온들이요, 다음 지점을 자극하는 새로운 자극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지점에 나트륨 이온 통로를 열어 제끼는 원인이 돼서 여기서 뭐가 유도가 돼요? 탈분극이. 그럼 여기서도 나트륨 유입이 되면 이 나트륨 역시 양쪽으로 퍼져나가 줌으로써 다시 새로운 지점에 탈분극 유도하는 과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당연히 한 지점에서는 탈분극이 다시 뭘로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재분극으로 돌아오는 과정. 이런 시간의 흐름들에 따른 각각의 상태가 머릿속에서 애니메이션화 돼서 여러분 돌아가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여러분들 이제 68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아까 제가 지점을 5군데로 나눕니다. 이렇게 5군데요. 5군데마다 펌프 2통로가 세트로 있죠. 한 세트만 있는 게 아니야. 됐죠? 기본적으로 그냥 몇 개다 가정하자고.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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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씩 다 가정하자고. 처음에는 전부 다 무슨 상태라고요? 분극 상태라고요. 됐죠? 그러면 A1 지점에다가 제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A1 지점에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죠. 열리면 이 지점을 통해서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면서 탈분극이 되죠. 됐죠?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요, 이때 유입된 나트륨들이 양쪽으로 퍼져나가면서 다음 지점에 새로운 자극의 원인이 되죠. 그럼 여기는 다시 뭘로 돌아오고 재분극으로 돌아오고, 여기는 새로운 자극을 받은 효과가 됐으니까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탈분극이 그 다음으로 진행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태를 보면요, 여기가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 이온이 유입이 되는 새로운 탈분극 유도가 되고요, 최초의 지점은 칼륨 이온 통로가 열려서 칼륨 이온이 빠져나가는 재분극 상태, 나머지 양 끝단은 그대로 분극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이제 양쪽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는 무슨 상태? 분극 상태. 여기는 재분극 상태가 됐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나트륨 이온으로 인해서 새로운 탈분극이 유도가 되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를요, 각 지점을요,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1이라는 지점을 통해서요, 여기와 여기의 거리 똑같고요, 여기와 여기 거리 똑같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렇죠? 그럼 A1에 자극을 주게 되면 B1과 B2는 똑같이 자극을 받겠죠? 그럼 C1과 C2도 똑같은 시간대에 자극을 받을 겁니다. 됐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전이의 변화의 그래프를 해석을 하겠습니다. 됐죠? 자, A1은 제가 하얀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제가 B 지점은 B1과 B2는 제가 붉은색으로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 C1하고 C2는요,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죠. 그럼 결국에는 6개의 지점이지만 우리가 그냥 3개의 지점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왜? B1과 B2는 똑같고요, C1과 C2는 똑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겠죠? 그럼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A1이 됐든, 그 다음에 B1이 됐든, 그 다음에 C 지점이 됐든, 됐죠? 전부 다 분극 상태를 똑같이 유지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지점에다가 A1에다가 역지사항 자극을 주겠습니다. 그럼 A1에서부터 탈분국이 진행이 되겠죠. 이때까지요. B 지점이나 C 지점은 자극을 받지 않았다면 B 지점이나 C 지점은요, 그대로 분국 상태를 유지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이 시간대, 즉 A1에서 탈분국에서 재분국으로 들어오려는 시점에 B1이나 B2가 자극을 받았다면 여기서부터 B1과 B2 지점에서 탈분국이 시작이 되겠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붉은색 보이니? 이렇게요. 근데 아직까지 C 지점은요, 아직 큰 변화가 없죠? 그럼 C 지점은 그대로 계속 분국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요, A1은 재분국으로 진행을 하고 있을 거고요. B 지점은 탈분국을 진행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B 지점이 탈분국이 끝날 때쯤에 드디어 이제 C 지점이 자극을 받았다면 C 지점은 여기까지는 큰 변화가 없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드디어 자극을 받으니까 여기서부터 전이의 변화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럼 B 지점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겠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요, A 지점은 다시 분국 상태에 돌아올 거고요. B 지점은 재분국을 진행을 할 거고요. C 지점은 이제 탈분국이 시작이 되겠죠. 그럼 그래프가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의 그래프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될게요. 흥분의 전도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최초의 자극 지점으로부터 흥분의 전도는 어디로 가고 있니? 양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쪽 방향으로 보게 되면 A에서 B로, B에서 C로 가는 거고요. 이쪽 방향 입장에서는 A에서 B로, B에서 C로 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이걸 막전으로 표현을 하면 탈분국이 누가 먼저 일어나고 있느냐를 보면 흥분의 전도 방향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죠. 탈분국이 먼저 일어나는 놈이 탈분국이 후반에 일어나는 놈보다 자극을 먼저 받았고요. 탈분국이 늦게 일어나는 놈이 자극을 후에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극을 받은 시점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 자극을 받은 시점을 순서대로 나으려면 흥분의 전도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럼 특정 시간대, 여기 T1 시간 보이죠? T1 시간대에 A 지점은요, 무슨 상태입니까? 분국 상태죠. B 지점은 무슨 상태죠? B 지점은 이거죠. 재분국 상태입니다. 그럼 C 지점은 무슨 상태죠? C 지점은 지금 탈분국이 진행되는 상황이죠.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 보통 문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특정 시간대 세 지점의 상태를 가지고 흥분의 전도 방향을 찾아라. 되겠습니까?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버리냐면 탈분국 다음에는 재분국이죠. 그 다음 다시 분국 상태로 가니까 이렇게 가네, 이렇게 해석해버린다. 그럼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건요, 한 지점에 따른 시간의 흐름을 봤을 때 얘가 다시 분국이 되고요, 얘가 재분국이 되는 이걸 지금 찾고 있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찾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건 그게 아니라고. 같은 시간 내에 서로 다른 지점의 상태를 가지고 누가 먼저 자극을 받았냐, 이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구분할 수 있는 게요, 재분국하고 탈분국 상태를 찾으시면 방향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B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재분국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탈분국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C 지점은 이제 탈분국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B하고 C 중에서 누가 자극을 먼저 받았다는 얘기야? B가 먼저 자극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흥분의 전도 방향은 어디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A랑 연결시키게 되면 역시 결국 이렇게 갔다고, 이렇게 흥분의 전도가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내용 찾는 거죠. 그래서 분재 탈을 찾아보면요, 분재 탈을 결국 이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흥분의 전도 방향 찾는 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걸 숫자로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면 여기를 마이너스 80으로 바꿔버리고요, 여기를 마이너스 70, 여기를 플러스 25 이렇게 바꿔버린다고요. 그러면 해석하는 게 더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 플러스 25가요, 예를 들면 여기라 가정을 하잖아. 그럼 여기 탈분국 상태인 건지 재분국 상태인 건지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또 해석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해석하기 이전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들은 반드시 머릿속에 잡고 가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흥분의 전도 속도 영향 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6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흥분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있을 것이고요, 감소시키는 요인이 따로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증가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요, 흥분의 전도 속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거니까요. 이해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로요, 흥분의 전도를 주도하는 이온이 뭐였지? 세포 내의 나트륨 이온의 이동이었습니다. 그럼 세포 내에서 나트륨 이온의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해주면 결국 흥분의 전도 속도는 빨라질 거란 얘기죠. 그러면 세포 내의 나트륨의 이동 속도를 어떻게 빠르게 할 거냐? 이 나트륨 이온은 나름대로 입자죠?
입자가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어 주려면 운동 에너지를 증가를 시키면 됩니다. 운동 에너지를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를 공급하면 되죠. 우리가 주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가장 편한 방법은 열 에너지를 공급시키면 됩니다. 즉, 뭐를 올려주게 되면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요, 열 에너지 공급이 되면서 그 에너지를 받은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서 운동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러면 흥분의 전도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게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가요, 온도는 일정한 상황에서, 됐죠? 또 빠르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축삭돌기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나트륨 이온의 이동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축삭돌기 내부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요, 나트륨이 이동함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두 축삭돌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이는 똑같고요, 여기는 공간이 넓죠, 여기는 공간이 좁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 안에는요, 다양한 기능을 갖는 단백질의 종류가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그럼 단백질 말 그대로 음의 성질을 갖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정기적인 성향을 보게 되면요, 같은 성질을 가진 것끼리는 서로 밀어내죠. 근데 서로 다른 성향의 정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끌어당깁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나트륨 이온이 있어요. 이 나트륨 이온이 정기적으로는 양의 성질이죠. A가 여기까지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요, 한번 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여기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요, 이 양이온과 이 음의 성질은 단백질이 갖는 인력이 A보다는 작용할 확률이 낮습니다. 근데 얘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요, A와 A의 인력이 A보다는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제가 여기를 A, 여기를 B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A하고 B 지점에서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확률적으로 누가 더 짧게 걸리겠냐고. A가 더 짧겠죠. B가 더 길게 걸릴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트륨이 똑같이 통과하면요, 도달했죠? A는 상대적으로 적게 끌려갑니다. A는 상대적으로 많이 끌려갑니다. 끌리는 힘이 커지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A가 통과하는데 그냥 쉽게 통과하는데요, A는 통과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어? 그래서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요, 단백질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에 의한 인력이 크게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져서 전도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단백질이 결국 이온의, 즉 나트륨 이온의 이동을 억제를 시키는 데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전체적으로 저항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버립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축삭돌기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에 의한 저항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도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나트륨의 이동 속도가 아닌, 그렇죠? 축삭돌기의 구조적인 특징에 의해서도 전도 속도가 달라질 수 있죠. 우리가 신경세포 구조 때 다뤘던 겁니다. 바로 뭐였죠? 그렇죠. 마리집이 존재하게 되면 뭐가 유도가 된다고? 도약 전도가 유도가 된다고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전도 속도가 빨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리집하고 민마리집의 전도 속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여기는 마리집이 없습니다. 이거 축삭돌기고요. 그 다음에 축삭돌기에 마리집이 존재하는 부위가 되겠죠. 그럼 녹색으로 표현한 게 마리집입니다. 구조적인 특징 한번 보도록 하죠. 길이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흥분의 전도에 관여하는 세 종류의 단백질들이 세트로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특징을 보시면요, 여기 마리집이 존재하는 영역이죠. 마리집이 둘러싸고 있는 축삭돌기 세포막이나 마리집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막이나 이 각각의 세포막에는요, 이온 이동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이 부위에는요,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 나트륨 이온 통로, 칼륨 이온 통로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마리집이 위치하는 곳에서는 절대적으로 이온의 출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마리집에 이것을 마리집에 의한 무슨 체 역할을 한다 표현하냐면 절연체 역할을 표현한다 표현하고요. 그럼 절연체 역할의 정확한 의미는 이온의 세포 출입을 차단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유도가 되냐면 도약 전도가 유도가 됩니다. 원리를 설명할게요. 보다 자세한 원리는요, 여러분들 대학 과정 가서 배우시고요. 여기서는 흐름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동일하게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겠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지점에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고요, 나트륨 이온이 세포 내부로 유입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를 좀 확대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나트륨 이온 보이시죠, 여기?
흐름만 보라 그랬어. 매가 출발하겠지, 그치? 양방향으로 출발하는데 이쪽 방향으로 출발하는 것만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면 위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출발하죠. 출발하면요, 이 나트륨 이온이 바로 옆에 있는 통로를 건드립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출발한 나트륨은요, 똑같은 지점에 도달했는데 건드릴 통로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럼 얘는 그냥 여기를 지나쳐 갑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약간은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동시간대요. 거의 동시간대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서 다른 위치의 자극의 원인이 됐다면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죠.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훨씬 먼 거리를 가서 다음 지점에 새로운 탈분구 유도를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간에 대해서 짧게 갔고요, 멀리 갔죠. 그래서 속도는 누가 빠르다? 마리집의 전도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지? 그래서 마리집이 존재하는 부위를요, 그냥 지나쳐가는 현상, 여기를 그냥 지나쳐가는 현상을 바로 무슨 전도라 부른 거야? 도약전도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애들이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생길 거예요. 거기서 멈춰. 알았어? 정 궁금하면 찾아서 물어보십시오. 쉽게 얘기하면요, 민마리집 신경 같은 경우는 통로를 하나하나 다 열고 가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열고 건너뛰고, 열고 건너뛰고. 이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잡으셔야 될 게, 마리집 신경 내에서도요, 랑비의 결절이 있고요, 마리집이 둘러싸고 있는 축삭돌기 내부가 있죠. 됐죠? 그러면 각각의 지점에서 활동 전이의 발생 여부 가능성을 물어봅니다. 이해 되겠죠? 우리가 막전이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하려면요, 나트륨 이온 통로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려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트륨 이온이 세포 내부로 유입이 돼야 가능하죠. 즉 활동 전이가 발생하려면요, 나트륨 이온이 어마어마하게 유입이 돼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요. 됐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트륨 이온 통로가 있어야지만이 나트륨 유입량이 많아지면서 활동 전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하지만 여기 지점들은요, 통로 자체가 없죠. 이온의 이동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 자체가 들어올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활동 전이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됐어요? 마리집이 둘러싸고 있는 축삭돌기 내부나 마리집 내부 자체에서도 활동 전이는 절대 발생할 수 없다. 이유가 뭐다?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없죠. 그래서 나트륨 이온 자체가 다량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이해 되겠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잡고 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69쪽에 있는 가장 마지막 내용이죠. 자, 방금까지는 민마리집 신경하고 마리집 신경의 전도 속도 차이를 비교를 한 거라면 지금 설명하는 거는요, 마리집 신경 내에서도 랑비의 결절과 마리집이 존재하는 부위, 이 두 지점의 전도 속도의 차이를 우리가 비교 설명하는 내용이 요즘에 또 문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잡고 가셔야 됩니다. 됐죠? 자, 랑비의 결절에요, 제가 이런 식으로 세트를 하나만 그렸잖아. 근데 이런 세트가 이 안에 여러 개가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는 펌프가 여러 개 존재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통로도 여러 개 존재를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앞에 설명했던 민마리집 신경과의 비교 내용과 비슷한 겁니다. 마리집이 둘러싸고 있는 부위는요, 건드릴 게 없죠. 그럼 나트륨 이온이요, 그냥 지나칩니다. 이해 되겠어요? 근데 랑비의 결절은요, 여기서 건드리면 여기서 유입된 게 옆을 건드리고요, 여기서 유입된 게 옆을 건드리고요, 여기서 유입된 게 옆을 건드리고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유입된 나트륨은 갔는데 또 건드릴 게 없네? 그냥 지나치는 거지. 이해 되겠어요? 그래서 마리집이 있는 축삭돌기 내부가요, 마리집이 없는 랑비의 결절 내부보다 전도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도약전도의 의미였던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걸 그래프로 해석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요, 랑비의 결절이 있고 마리집이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그냥 뭐로 잡으신다면 거리로 잡으시면 되고요, 여기 Y축 우리가 이제 시간으로 우리가 잡으시면 되겠죠. 우리가 속도는요, 이동 속도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이동 거리로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속도는 결국 나트륨 이온의 이동 속도로 보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랑비의 결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도됨에 있어서, 즉 이 거리를 감에 있어서, 됐죠?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냐, 시간이 Y축이죠. 이만큼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이해 되겠죠? 자, 그러면 마리집 같은 경우는요, 훨씬 먼 거리죠.
훨씬 먼 거리를 감에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립니다. 이해되겠어? 그럼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랑비의 결절은 짧은 거리를 가는데 긴 시간이 걸렸어요. 마리집이 존재하는 부위는요, 긴 거리를 가는데 짧은 시간이 걸렸단 말이야. 그러면 속도는 누가 빠르게 나오겠냐? 이게 빠르게 나오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마리집 신경 내에서요, 마리집 내부의 전도 속도와 랑비의 결절 내부의 전도 속도는 누가 빠르다? 마리집 빠르다고. 됐죠? 이게 문제가 나오면요, 이 그림 없애죠. 이것만 가지고 A, B 합니다. A하고 B 중에 A는 어느 지점이니, B는 어느 지점이니 물어본다고요. 자, 이런 내용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얘기죠. 여기는 어디라고? 랑비의 결절입니다. 여기는 어디라고? 마리집이 되겠습니다. 마리집은 무슨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슈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점 중에 슈반 세포가 존재하는 위치는 어디니? 그러면 이 지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잡아내시면 되겠죠. 됐죠?